네. 그럼 이번엔 그 구체적으로 버블 가운데서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의 상황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동산 시장은 좀 과열됐다, 버블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코로나19 이전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오기 시작했던 네. 이 상황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또다시 2008년 서브프라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때가 네. 근래 본 것 중에 가장 큰 버블이었으니까 그때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규정했던 단어가 버블 세븐입니다. 무슨 의미죠? 버블 세븐은? 그러니까 7개 지역. 부동산 가격이 겁나게 많이 올랐던 7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죠. 그때. 그래서 그게 강남, 목동, 분당, 용인, 뭐 평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7군데였어요. 네. 그때 버블 세븐이 난리 칠 때 지방 부동산은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지방 부동산 한 10년 넘게 제자리에 걸리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그게 버블이 터지고 이 버블 세븐들의 부동산 가격이 다 반토막 났죠. 네. 실제로 반토막 났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게 다시 올라오는 과정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잠깐 일시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럽 재정 위기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못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면서부터 부동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 버블이 만들어졌고 깨져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좀 살려야 되겠다. 뭐 강남의 재건축도 허용해줘야 되겠다 이랬더니 부동산 가격이 곧바로 다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면서부터 그 서승환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뭐 그때부터 부동산을 살리기 시작하겠다. 부양책을 내고 계속 하면서 한 1, 2년 정도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르진 않았고 네. 앞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바닥다지기를 할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지방도 같이 올랐어요. 이번엔 드디어. 그러니까 그 버블 세븐이 힘든 동안에 지방은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르고 그때 가서 한 2016년쯤 돼서 이제 그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방은 한번 꺾였어요. 네. 실제 꺾이다가 그 다음에 지방이 한번 꺾였으면 좀 많이 꺾였어야 돼. 지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과열들이었거든요. 많이 꺾였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일이 발생하는 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그때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아니었거든요.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을 네. 중심으로. 근데 갑자기 부동산이 과열이라고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고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노무현 때랑 똑같은 정책이 나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은 정책이 나올 거를 알고 강남 부동산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쭉 올라갑니다. 게다가 강남이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막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지방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이 한번 꺾였었다고. 네. 꺾였던 게 다시 틀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부동산도 수도권 부동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대열에.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부동산이 버블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2013년을 바닥으로 그때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지금까지 오고 있고 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옛날에 뭐 그런 버블은 옛날은 말고 최근 들어서 네. 그 최장 기간 부동산 상승기고 특징이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이전에는 버블 세븐이라고 하는 아주 지역적인 지역에서의 상승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 상승이에요. 그때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버블 세븐은 아주 요 지역만 올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골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만 올라가는 게 다 같이 올라가고 그렇죠. 지방도 있죠.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지방에 지금 소도시도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창원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상도 못하던 가격이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네. 근데 그게 다 올라와서 지금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또 한 가지. 이번에 팬데믹에 부동산 가격 반응 안 했어요. 예, 그냥 예. 계속 갔어요. 전혀 반응 안 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보면 2018년 위기 이후에 2013년까지 횡보하던 게 2013년 이후부터 돌아서서 지금 2021년 올해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8년 상승이죠. 8년 상승이면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가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장은 이게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이 있는 게 네. 이것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만큼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느 순간 꺼질 수밖에 없는 버블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다르거든요, 극단적으로. 네, 다르죠. 근데 일단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생산성 증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게 그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이니까 그 두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들어가도 생산성이 더 많이 올라가는 데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게 서울 수도권인 거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덜 오르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생산성이 그러면 그만큼 올라와서 이 현재 부동산 가격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작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마이너스잖아요. 네. 올해도 성장률이 뭐 잘해봐야 뭐 3% 갈 수는 없을 거고 한 1% 정도나 나오려나? 플러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에 마이너스고 올해 플러스면 합치면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변동이 없죠. 생산성 증가분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작년 올해 오르면 안 돼요. 그럼 작년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전부 다 물가 상승분이거든요. 근데 물가 올랐어요? 물가도 안 올랐잖아요. 물가도 안 올랐죠. 네, 그럼 뭐냐?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냐? 너무 많이 쏟아부었으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꺼질 거냐, 안 꺼질 거냐 문제인데, 꺼집니다. 결론적으로 꺼집니다. 네, 꺼집니다. 언제 꺼질 거냐? 그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같이 떨어지는데, 과거에 1929년 세계대공황을 봐도 그렇고, 서브프라임 사태를 봐도 그렇고, 고전의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이런 위기들은 대체로 부동산이 먼저 터져요. 아, 금융시장보다. 네, 부동산이 먼저 터져요. 1929년 세계대공황도 27년에 먼저 부동산이 먼저 터졌어요. 네. 그때는 단어 용어 아시죠? 그 폰지 사기. 아, 예, 폰지 사기. 네, 폰지 스킴이라 그러죠. 네네. 그 폰지가 만든 부동산 버블이었었어요. 그게 찰스 폰지라고. 아랫돌 끄집어서 윗돌 맞고. 네, 그 찰스 폰지가 이태리계 이민자예요.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폰지가. 아, 폰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태리계 이민자예요. 아. 얘가 뭐를 부동산을 팔았냐면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고 하는 데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플로리다의 잭슨빌은 거기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플로리다라고 이름 붙으면 다 휴양지로 아는데. 네, 해변가에 멋있는 그 네, 휴양도시. 잭슨빌은 전혀 그런 데도 아니고 플로리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멋있는 데고 반대쪽은 멋이 없는 데예요. 여기 반대쪽이에요, 잭슨빌은. 거기 정기적으로 허리케인이 덮치는 데예요, 거기는. 아, 그런 데에 있는 땅을 그래도 플로리다 이름을 써가지고 종이쪽 장장 딱 해서 이걸 우편으로 팔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일단 말하자면 우리 사회자님한테 제가 이제 10,000원에 팔아요. 네. 그러는 다음에 뒷사람한테 12,000원에 팔아서 사회자님한테 11,000원 주고 내가 1,000원 먹는 거예요. 네. 그 뒷사람한테 또 팔고. 그렇게 해서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 게 폰지 사기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첫 상대에게도 팔았는데 그걸 또 다른 상대에게 또 팔아주고. 팔고 있으면 돈 주고. 아. 그리고 막 밑에 돌 빼서 윗돌 개는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부동산을 우편으로 사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터졌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터집니다. 뒤에 가서. 네. 서브프라임 사태도 부동산 시장이 먼저 꺾였어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이 같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게 이런 부동산 버블이 나타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린이 부린이 그러죠. 네. 주린이 부린이들이 뛰어듭니다. 잘 몰랐던 신규 투자자들. 그러니까 부동산 모르는 어린이가 뛰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부동산 시장에 영끌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영끌이 뭔지는 다 아실 텐데 사회자님이 모르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지금. 네.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그 집값이 정상적인 집값이에요. 자기가 버는 소득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면 10년 뒤에 나이 한 마흔쯤 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 세계 거의 공통입니다. 네. 일본만 조금 달라요. 근데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나이 한 40 정도까지 되면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에 은행 대출 끼면 자기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이. 그렇죠. 근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해야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 수준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잖아요. 소득 수준으로 감내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꽤 많이 온 거고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는 영끌하고 똑같은 용어가 비투잖아요. B2. 네. 그건 아시네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만 아는 용어인데 이게 다. 저 다 알아요. 갑자기 울컥하는. 근데 B2도 사실은 지금 영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주식 우리 전문가들 항상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주식을 뭐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용돈에서 해라, 뭐 저축해서 해라, 뭐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빚내서 하죠. 빚내서 한다는 거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 빚을 내서 들어오는데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확산돼 있고 일반화돼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도 있고 못 버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현재로서는 얼마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펄을 10배를 적용하면 주가는 1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성장성이 있어 보이니까 우리 20배 적용하자. 그럼 2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지금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부동산이 이게 매년 나한테 뭐 예를 들면 10만 원씩 무슨 돈을 주면 그러면 이 부동산 10만 원 주니까 퍼 10배 적용하면 100만 원이네? 이게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격이 어디가 버블이고 어디가 적정 가격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을 보통 하냐면 영끌 이런 소리 나오면 과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버블은 또 이렇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게 과연 우리가 우려할 만한 크기의 버블이냐? 네. 왜냐하면 우려할 만한 크기의 버블은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네. 피해자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인데 네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영끌이라는 소리가 이미 8년간 계속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이라는 이런 데 나와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잘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뭐 부동산 정책만큼은 좋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사람들이 내 집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이 1가구 1주택 되면 좋은 거고
다음에 1가구 1주택 이외에 뭐 2주택, 3주택을 필요로 하면 2주택, 3주택도 갖고 가는 건데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기 뭐 바닷가에 별장 하나도 갖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쓰는 집이니까 그게 아닌 투기용 목적으로 2주택, 3주택, 4주택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정책 수단이 많이 잘못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 갈 거냐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현하려면 우리가 자본시장, 자유시장 체제가 들어온 게 뭐 예를 들면 6.25 전쟁 이후라고 치면 벌써 지금 우리 한 70년 자유시장, 자본시장 체제를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이게 우리한테, 우리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쓴 정책이 지금 반시장적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생깁니다. 무조건 충돌이 생기는데 부동산 시장에 그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단기에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는데 장기에는 시장이 이기는 정부 없다. 그렇죠. 네. 아주 유명한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이깁니다. 정부 정책이 금방 무효로 돌아가 버려요. 네. 근데 이번 정책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그랬으면 먼저 부동산을 겁나게 많이 공급을 하고 공급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확 넓혀놓고 그 다음에 이걸 조이면 이게 올라가질 못해요. 왜냐면 대기 공급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근데 공급을 안 해놓고 조였거든요. 그럼 이게 물풍선 이렇게 누르면 위쪽이 터지잖아요. 네. 지금 딱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임 장관이 들어서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쭉 내놨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게 이 공급 대책이 정권 초에 나왔어야 되는 게 너무 늦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시장에 들어갔을 때 봐야 되는데 이게 효과를 보기 이전에 부동산 시장은 더 가요. 왜냐하면 이게 3년, 4년 뒤에 공급될 거를 기대하고 그렇죠. 우리 길바닥에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생필품입니다. 이거 우리가 투자자산이라고만 다들 생각하는데 투자자산이기 이전에 생필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전부 다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로 살 건 아니잖아요. 당장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이 지금 뭐 5년 되면 집이 남아도니까 지금부터 길바닥에 나앉아 살면서 5년 뒤를 기다려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공급이 3년, 4년, 5년 뒤에 나오는 공급 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버블은 계속 계속 커질 생기죠. 수밖에 없는 계속 것이다. 생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교조주의적인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지금 우리 인구도 줄고 있고 인구 줄면 나중에 집 남아 돌아갈 텐데 집은 한번 지어놓으면 때려 부시지도 못하고 나중에 빈집 나올 텐데 뭐로 지금 이렇게 집을 때려 짓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분석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 통계청 통계가지고 새롭게 분석을 했는데 물론 우리 집 숫자가 수급이 이제 거꾸로 수요가 감소되는 게 2050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2050년까지는 계속 집을 더 지어서 공급해야 돼요. 2050년까지는. 2050년까지.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인구는 줄지만 세대가 분화돼서 그래요. 세대수가 한 가구당 세대원이 한 2명에서 1명으로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집수는 그만큼 필요한 거죠. 1가구 1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1인 1주택이 아니에요. 1인은 1방이에요. 방 개수는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 수는 안 남아요. 세대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네. 세대 숫자 늘고 세대 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집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집이 나니까 일주일 동안 너 새집 못 구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새집 구하게 되니까 일주일 동안 길바닥에 나가 있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거.
그냥 그거를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 정말 그 가구 수조차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계속 늘어야죠. 계속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네, 늘어야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집이 필요 없을 때는 없을 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생필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그 우리말 그런 말 있죠. 환갑 때 잘 먹자고 지금부터 굶냐고. 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죽듯이 집 없으면 길바닥에 노숙자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이제 이러한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이죠. 어쩔 수 이렇게 없어요. 보신 건데,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전체 우리 버블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어떤 세계적인 유동성의 증가 네. 그리고 자산 시장의 버블 거기에 맞춰진 하나의 그 현상 아니냐. 거기에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양념으로 더 버무려지긴 했겠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짬뽕이 된 거죠. 네.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계속 그 이후로 다들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대신 우리가 더 올랐다. 덜 올랐어요, 우리가. 부동산이? 예. 그렇다면 다른 나라 더 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덜 오른 거는 네. 유럽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도 왜 우리보다 덜 올랐냐면 남유럽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재정위기 들어올라서 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이제 간신히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예요. 거기에서 오르질 않았어요. 워낙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와서. 근데 북유럽 쪽은 더 많이 올랐죠. 이걸 평균을 내놓으니까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럽이요. 오른 데는 더 많이 올랐죠. 미국도 우리보다 더 올랐고 다 우리보다 못 오른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오르는 과정에서 네. 뭐 미국이 됐든 네. 그런 다른 나라들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네. 그것이 더 오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유동성이라는 요소 때문에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유동성으로 오른 게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 집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도 있었던 거고 두 가지가 같이 다 섞여 있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이제 차이가 그거죠.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랐다니까. 덜 올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이건 그냥 단지 부동산의 버블 형성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게 버블이 안 터지지는 않잖아요. 다 같이 터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국가 전체 부동산 가격 평균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덜 오른 건 맞고요. 근데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해 보시면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홍콩. 네. 홍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홍콩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불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좀 양극화에 대한 그건 불만. 심각한 문제죠. 네. 그 홍콩이 그래서 그 메인랜드 차이나에 대해서 불만이 쌓인 가장 근본 그 기저에는 부동산 가격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범죄인 송환법이니 뭐니 이런 게 덮쳐지면서 그 촉발을 시킨 홍콩 사태가 촉발시킨 거긴 한데 그 전에 이미 본토 사람들 제발 오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 들어가서 할 데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 인식은 됐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 정도까지는 버블이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셨으니까 네. 앞으로 이게 더 갈 것이냐, 얼마나 더 갈 것이냐, 혹은 2023년이 버블이면은 이게 금융시장보다 먼저 앞선다고 했으니까 네. 예, 대공황 때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 매도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이 버블이 터지는 그 위험에서 좀 빠지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은 매수 시기는 아니에요. 매수 시기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특징이 부동산 매매 거래는요. 주식은 떨어지면 떨어질 때 좀 비싼 값에 팔면 바로 팔려요.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시장 조성도 되고. 그렇죠. 네. 부동산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요가 없어져요. 못 팝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면 집을 뭐 10억짜리를 하나 샀다 쳐요. 뭐 10억이라는 게 이렇게 요즘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집값 같은 보이지도 않는 집값이 되긴 했는데 10억에 하나 샀어요.
그러면 뭐 좀 지나면 11억이 됩니다. 그 1억 벌었다고 다들 생각하죠. 네. 근데 부동산은 팔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0억에서 11억 가면은 이걸 이제 1억을 벌었다 생각하는데 막상 팔 때가 되면 이게 7억, 5억 떨어지거든. 근데 떨어질 때까지 못 팔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로 예를 들면 10억이다. 한 10%쯤 먹자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그럽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죠. 단타들을 하죠. 그래서 이거 단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산 가격보다 3%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10% 먹으면 무조건 판다. 10% 먹고 나오잖아요. 주식은. 충분히 가능한데 부동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크게 아주 긴 텀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10% 오를 것 같다, 뭐 1억 오를 것 같다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 내가 파는 시점에 그럼요. 가격이 얼마이냐. 그럼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기가 거주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수 없으니까 비싼 값이라도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돈 주고 들어가 사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 더 오를 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올라가겠지만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올해도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진다. 더 올라갑니다. 내년에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럼 지금부터 이게 예를 들면 5억에서 10억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2억쯤 더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그 2억을 앞으로 올라갈 2억을 보자고 지금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빠지면 더 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까지 꼈을 때 단위가 크니까 10%라도 1억, 2억이면 이거 내가 몇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야. 한 100% 이렇게씩 돼버리죠. 레버리지가 끼니까. 네. 전세 끼고 가면. 그러니까 그 액수,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는 작을 수 있지만 액수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과감하게 베팅들을 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거죠. 있죠. 기저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부동산 무조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부동산만큼 위험 자산이 없어요. 주식이 훨씬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이나 위험이냐를 놓고 보는 건 결국 유동성의 문제잖아요. 내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주식은 언제든지 손에 조금 보더라도 현금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안 그렇고요. 더 심한 건 토지? 이거보다 위험 자산이 없어요. 토지는 팔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 자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전 자산이라고 착각한다. 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필품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들어가 산다. 그렇죠. 네. 버티면 된다.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살 집은 따로 있고 나는 투자를 위해서 전세 끼고 집을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산 사람이라면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때부터는. 위험한 자산이고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로 그때그때 그 단기 시세를 따라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긴 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절대 매수 시기가 아니다. 사이클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영끌을 해가지고 산 분들이 작년 많았단 말이죠. 무지하게 샀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지, 해지할 수 있을지. 리스크 해지는 못하고요. 네. 들어가 살아야죠. 그냥. 네. 들어가 살고 한번 꺾입니다. 꺾였다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영끌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생필품으로 산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살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지금 너무 비싸게 사서 예를 들면 좀 있으면 한 5억에 살 수 있는 걸 지금 10억 주고 샀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가는 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단기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돌아간 분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하기는 작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은 지금은
살 때도 팔 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기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지금 팔기에는 아직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내년 시간을 봐가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현금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올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내년.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 정도인데 모르죠. 내년쯤 가서 보면 이게 2023년에 제가 버블이 터질 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인 그렇죠. 거고 2024년, 2025년까지 갈 것 같으면 조금 더 들고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뭐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좀 미리 현금화하는 거고. 근데 그걸 알 수 있으면 쉽게 이게 분간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는데 네.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하는 그 위험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 어떻게 하냐? 시그널 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